예, 저 김성호입니다. 저 차관님, 네. 좀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3년 연속 예결위원을 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서부터 이제 계속 같이 해와가지고 이 정부 재정 흐름이나 아니면은 경제 방향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계속 봐왔는데,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은 좀 엄청나더라고요. 3년 동안 무려 113조 원이나 예산이 팽창이 돼 있는데, 네. 이 3년 연속 재정 확대 속도가 사실은 경제 성장률보다 2배 이상을 상회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장관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예, 사실은 지난 한 2년간 저희들이 이제 재정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소외된 또 계층이라든지 소외된 지역 이런 쪽에 이제 좀 재원을 배분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괜찮은 게 그동안에는 그 세입 여건이 좋아가지고 초과세수도 발생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초과세수를 가지고 또 국채 발행도 줄이고 또 조기 상환도 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고, 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고민이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그러면은 세입 범위 내에서 작은 재정을 가져가서 이 경제를 지금 이 돌파구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또 무시할 것이냐, 이런 식 선택 중에서 정부는 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 좀 돌파를 하자. 그래서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의 대부분은 경제 쪽에, 경제 활력을 제고한 쪽에 집중적으로 배분했다는 말씀. 근데 지금 올해 국가 채무가 한 740조 원에 달하고 네네. 있고,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가면 거의 한 1000조에 달을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참 이게 좀 걱정이 돼 갖고 드리는 말씀이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민생과 경제, 그리고 또 공정과 혁신에 투자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고, 또 그 확대 재정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면 저도 찬성입니다. 근데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면은 이 선심성, 퍼주기 정책, 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그런 무차별적인 복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위 과정 중에서 아마 좀 많이 좀 삭감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우리 저 기재부도 좀 많이 동의를 해갖고 의원님 지금 불효불급한 건 없으시죠? 뭐. 예, 저희들이 진짜 예산을 짜면서 뭐 이게 뭐 선심성 예산 이런 식은 진짜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차관님, 예, 올해 경제 성장, 그러니까 작년에 예결위 할 때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경제 성장률 몇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예, 저희들이 예산할 때는 2.4 정도, 그렇죠. 2.4에 2.4. 지금 현재는 2.0 이하로 내려갈 것 같죠. 뭐 저희도 예. 최선을 다해서 예, 그렇습니다. 노력. 자,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 2.4에서 만약에 2.0으로 이하로 떨어졌을 때, 0.4 떨어졌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자, 0.1% 경제 성장률 하락이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게 아마 뭐 성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또 세입이 또 감소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 세입을 봤을 때는 이게 세입이 꼭 성장에만 반드시 디펜딩 되는 건 아닌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 점검해 보니까 뭐 금년도에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 경제 성장률이 2.4%에서 2.3%로 만약에 떨어졌습니다. 0.1%. 우리 경제가 어떻다는 진단이 됐기 때문에 0.1%가 떨어지게 된 건가요? 뭐 그 부분은 다양하게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 경제가 좋아지면서 떨어지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0.1%가 떨어졌나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수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 경제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0.1% 하락이 됐을 때. 예, 뭐 아무래도 성장률이 좋으면은 국민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Y가 이제 국민 소득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성장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는 뭐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요. 네네. 지난 추경 때 그렇게 급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추경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항상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집행률 0%도 상당히 수두룩한 부분도 차관님께서는 체크하고 계시죠?
예, 뭐 일부 사업은 사전 준비를 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뭐 금년 말까지는 또 상당 부분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0%를 금년 말까지 2달 만에 100% 집행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100%까지는 뭐 일부 안 가는 사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하여튼 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차관님. 다음은 교육부총리님. 자, 혹시 저희 광화문 집회하고 서초동 집회 보면서 부총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느낌 좀 간단하게. 예. 그렇게 현안과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이 갈라지고 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 돌아간다라는 느낌은 부총님께서도 갖고 계시는 거죠? 양쪽의 그런 주장과 목소리들을 잘 경청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돼야 하는지를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부총님 저희 국회에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사회적 갈등 치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동안에 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있었고 지역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요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게 또 부총리로서의 저는 또 큰 역할 중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원고 사태를 봤을 때, 자, 이 교육이 우리 사회의 갈등의 그 원천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즉, 교육이, 이 극좌와 극우의 이런 이념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 학생들이 커가면서 이념적 대립이 심해지고 또 갈등이 커진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지 되는지 한번 부총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인원고의 경우에, 그러니까 인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교사의 수업권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갈등 사안이나 찬반 양론이 있는 현안과 관련해서 그 양쪽의 모든 주장이나 입장을 학생들이 파악하고 토론하고 하는 수업들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을 만약에 그렇게 강요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 인원고등학교의 경우에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 장학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전수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장 부총리님한테는 보고가 안 됐습니까? 학생들 조사가 1차 끝나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좀 심층 조사나 교사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수능 이후에 더 이제 교사들까지 포함한 심층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어떤 대책과 조치들을 취할지를 입장을 이제 밝히겠다는 보도자료를 지난주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능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 정시 확대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밝혀주세요. 그 많은 오해와 또 확대 해석들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정시 비중을 올려야 된다는 그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큰데요. 저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 정시 비중을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원인이 학종에 대한 불신, 학종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그런 불신과 우려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학종이라는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종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왔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뭐 저기 부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평한 이 학종 제도를 악용한 것이 문제지. 그 학종 그 제도나 뭐 이런 수시 입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도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 본래 이제 좋은 취지로 도입이 네. 된 제도인데 그 네.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영향이나 또 이제 유형화되어 있는 고등학교 유형별로의 그 유불리가 작용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민적 우려가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제가 제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제도를 악용한 게 문제지 그 제도 자체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저 대통령 연설문 같은 경우 뭐 시정 연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정시 비중을 올린다 이러한 워딩은 요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요. 네. 자, 그 원인은 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가지고 뭐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그 저기 이 제도를 악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통령님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제도를 악용한 거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제도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의하시 그거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물론 교육 관계 장관 회의라든가 뭐 이럴 때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 갑자기가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저희 국감에서도 학종의 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그 지적이 여야 의원님들 모두 굉장히 이제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그 제도 안에서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게 부총리님 있었던 거죠. 그 저희 국정감사에서 요번에 네. 정시 비율 조정은 없다는 입장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요. 네. 정시 비중을 조정하는 게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좀 오보겠네요. 예, 그러니까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우선 집중하고 불신이 큰 학종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쏠림이 큰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적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시 비중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시 비중 언제서부터 확대할 계획이세요? 아직 저희가 오늘 발표하기 좀 그래요? 예, 아니 학종의 실태 조사를 해서 오늘 이제 발표를 1차 했고요. 학종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학종의 제도 개선 방안과 또 그 정시 비중을 상향하는 일부 대학을 어디 대학으로 언제부터 몇 % 정도까지 높일 건지는 11월 말에 종합해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시 비중을 높이면은 결국은 강남 3구를 비롯한 그쪽 학생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특권과 부의 대물림의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이제 못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방보다 그게 수시 전형이든 정시 전형이든 대도시에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또 소득 격차가 있는 지역에서 더 많이 입학을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회균 등 고른 기회 전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계층 간의 또 지역 간의 편차를 좁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완책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는 역할이 중요하다. 저 동의합니다. 혹시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개인 우리 저기 부총리님의 생각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로스쿨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도입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더 큰 악영향이 있으니까 지금 그 사다리가 없어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갖고 사법고시를 부활하자 이게 지난번 바른미래당인가요? 그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해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지 개인의 생각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자, 법무부 차관님 사법고시 부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 입장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안이다. 차관님 생각은요?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로스쿨 체제가 지금 뭐 안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층의 사다리 역할을 할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고시가 부활이 돼야된다라는 주장도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로스쿨이 많이 악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하나의 돌파구로서 또 뿐만 아니라 또 의전원도 같은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지금 로스쿨 체제를 조금 더 좀 폭을 좀 넓혀서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로스쿨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그러면은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밖에 안 들리는데. 아닙니다. 그 부분도 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 법무부 차관님 잘 들어주시고요. 다음 경찰청 차장님이신가요? 예, 차장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정보위 들어가 계시죠? 정보위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차장님이 좀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예. 자, 검경 수사권 조정 예. 경찰력 그 입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지난해 어렵게 정부에서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예. 왜 해이지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사권 조정은 그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보다 수사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그 검찰 저희 차장님,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검사 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검찰에 특화되어 있는 그 권력을 사실은 고르게 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사법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왜 지금 꼭 해이지됩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과거부터 계속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만 지난해 가장 어렵게 정부에서 합의문이 나왔고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사법개혁 그 소위 사개특위가 만들어져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 진전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직한 방안이 만들어지기 좋은 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의지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찰의 의지는 뭐 확고하고요.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가지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예, 근데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과유불급. 예. 이 검찰 수사 구조 개혁단에서 카드 뉴스 만들었는데 자, 이게 홈페이지에 올려갖고 국민 여론전 하고 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잘못 낀 첫 단추의 시작.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 동의 없이 삽입됐다. 이거 오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본부 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 제가 처음서부터 계속 우리 예결위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거 뭐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될 거 지금 경찰청에서 오버해가지고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날 서초동 집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SNS에 인증샷까지 올린 수사구조 개혁단 소속 검경 수사권 조정 담당 총경 있습니다. 아시죠? 누군지. 예, 알고 있습니다. 감찰이나 징계했습니까? 지금 본인은 뭐 그 참석 사실 자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감찰 쪽에서 어떤 의견 갖고 있는데요? 그 집회 참석 의사가 아니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가서 인증샷 올리고 막 이랬는데 검찰 물러가라 하는데 가서 인증샷 올리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신 거예요? 아직 감찰 단계까지는 안 되고 사실관계 조사 중입니다. 자, 미 대사관의 그 난입한 그 시위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이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예. 자, 그때 뭐 했을 때 뭐 그 압수수색 방해에도 경찰이 대화하자 법 집행 구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저희가 공무집행 방해로 저희들이 아니 그 영상 보셨잖아요. 예.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당시에 그 압수수색을 그렇게 강하게 저항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서 그쪽 그 대진현 쪽에서 압수수색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공무집행 방해를 빙자해서 그 어떤 이슈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저희로 저희들은 당초에 파악을 했습니다. 공권력이 무너졌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압수수색은 절차에 따라 일단 진행을 다 시켰습니다. 경찰이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다 이러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행동은 그렇게 해놓고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강자와 약자를 그 앞에서 막 그 저기 시위 난동 부리고 막 하니까 거기서 대화로 하자 압수수색 영장 들고 가갖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해지대 포인트를 놓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막바지까지 와 있는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점점 더 코너로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